우리도 말할래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희도입니다. 지난번에는 임경빈 작가님과 최윤아님이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뭐 고정 풀로 가기보다는 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썼습니다. 네. 히트를 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것들을 취재를 하고 있고요. 뭐 주요 이제 취재하는 건 법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뭐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사회 문제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첫 회부터 함께했던 또 최윤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장학생 최윤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주위의 반응 좀 어땠어요? 반응이요. 유독 좋은 댓글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쓴 건 아닌데 네,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재밌게 봤다고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만 공유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또 함께 하게 됐고, 또 나중에 임경빈 작가님도 또 중간중간에 모실 수 있으니까 혹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 계속 봐주시면 언젠가 또 나오실 거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저희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도청 관련한 논란입니다. 이게 또 일부 언론에선 도감청 뭐 혹은 뭐 감청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는데 오늘 김태현 기자님이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어서 네.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지금 도감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 두 개의 말을 다 쓸 수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 감청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뭐 영장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더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번 경우에는 미국 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기밀 문건 도청이 이제 위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이제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포인트냐면 하나는 도청이 된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이 도청을 당한 걸 우리 정부가 알았는지, 그리고 이 도청이 계속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내용과 방법 양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화 내용에는 크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한다. 근데 이 포탄을 제공하는 방법이 폴란드를 통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 대통령이 또 뉴욕 그 타임즈랑 인터뷰를 해서 밝혔죠. 한국이랑 대화를 해온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위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조가 아닌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포탄이 제공되는 타임라인이 기밀 문건에 들어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폴란드와 논의가 돼 왔던 거고, 두 번째로 김성환 안보실장이랑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나눴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 포탄 제공과 그리고 국빈 방문이 거래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뭐 위조라고 얘기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해외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면서 사실상 뭐 거래가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외신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저희 그 뉴스버스의 특파원이 또 있습니다. 그 미국에. 네. 그 특파원이 해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위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일부 변조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변조가 된 부분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변조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우방국들에 대한 어떤 도청이나 자료가 지금 유출이 된 거니까 우방국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려고 뭐가 변조가 됐는지 특정하지 않고 변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가 너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위조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그러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위조라고 전달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저희 특파원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뭐 미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위조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CIA 그리고 미국의 이제 법무부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공개가 됐던 내용이라 이분들은 그 미국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지 이게 위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해명 대부분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네. 뭐 각자 생각한 가장 기가 막히는 해명, 대응 이걸 일단 하나씩만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저는 뭐 협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 놀라웠죠. 저 진짜 이걸 두고 협의를 한다고? 네. 저는 그게 가장 어이가 없었거든요. 좀 하나씩 일단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나님 지금 막 미간이 찌푸려졌거든요. 그만큼 화가 날 사안인데 어떤 게 가장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아기가 없었다는 말이 아 김태호 1차장. 그게 너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게 도청이 그냥 제 말 그대로 도둑처럼 훔쳐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훔쳐듣는다는 행위에 아기가 없었다는 그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 이따 좀 더 얘기를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한 인물로 저는 보이는데 김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치의 공세라고 하는 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아 이거 비판하면 정치 공세다. 예, 왜냐면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야당도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런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뿐, 만약에 이제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거면 아니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소리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받아왔다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리 분석을 받아본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천공 관저기 논란이 있었던 그걸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가 원래는 이제 대통령실 출입 신청을 하면 3주 정도 이 사람의 신상 파악을 하고 출입을 시켜주는데 10주째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느꼈던 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확실하게 터진 건 맞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도감청이라고는 하지만 도청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지금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뭐 아까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해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해명하는 과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자기네들 비판하면은 이건 뭐 죄다 좌파라서 그렇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뭐 협의하겠다 그랬을 때 유승민 전 의원도 여기서 나서가지고 항의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진짜 한심하다고 비판을 했던 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웃긴 게 유승민도 좌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비판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그냥 좌파로 몰아가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좌파 국민 한 70%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오늘 보니까 긍정이 27%더라고요. 그러면 20대까지 치고 73%가 이제 좌파 시민이 된 거죠. 네. 저는 또 네. 방금 전에 유난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악의적, 선의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도청을 하면은 그게 외교에 사용이 되고 선의적으로 도청을 하면 외교에 사용이 안 됩니까? 이 모든 게 국익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뭐 그분들의 뭐 말을 빌려서 그 도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청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도청을 안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빈 방문 이제 앞서서 김태우 차장이 해외로 나가서 거기 도착해서 한 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김태호 1차장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워낙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키워왔고 근데 아까 그 김성한 실장과 그 뭐 알력설도 초창기에 나왔었고 네.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김태호라는 사람이 사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그 사안이 벌어졌을 때 늘 그 중심에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태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의? 예. 질문을 했을 때 마치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한 번만 더 질문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도합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과 미국의 이 같은 사건인데 심지어 우리는 피해자고 더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네. 그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조가 됐다는 거냐, 변조가 됐다는 거냐, 혹은 그 문건이 공개된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문건이 공식적인 문건이 맞냐. 이거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 백악관에서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답변들을 해요. 뭐 완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답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정치적 공세가 됩니다. 예전에 그 대선 과정에서 네.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이 오늘날 이 장면들을 예고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막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논란만 키웠고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서서히 이게 더 많은 국민들한테 도달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라 보는데 아까 그 뭐 몇 가지 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뭐 청와대보다 낫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예, 아주 탄탄하다. 보안이 탄탄하다. 보안이 탄탄하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혹시 보셨어요? 그런 기사? 청와대보다 오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처음에 졸속이전 네. 할 때 분명히 다 경고했잖아요. 분명히 도청 당할 거다. 뭐 보안도 약하다. 이렇게. 근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갔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그 무렵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뭐 좌파 어쩌고저쩌고 할 사안이 아닌 게 그분도 좌파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이제. 신원식 의원.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때 국방위 간사인가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안에 대한 우려를 했잖아요. 그 얘기 속기록이 담겨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막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분명히 이제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걸 다 무시했다는 거 아니냐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또 진영 논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설득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긴 합니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황희도 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반반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맞다고 보는 사람,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이 반반을 나눠 놓으면 매번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반으로 서로 이제 나눠져서 국민들이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대통령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영상을 보고 바이든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하면서 뭐야 MBC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뭐 MBC도 잘못했지 혹은 대통령실 비판한 사람도 좀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고발사주 보도를 했었는데 고발사주 보도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크게 이제 막 해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메이저 언론에 제보했어야지 뭐 그런 내용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버리면 보시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 기자들한테 취재를 좀 해봐도 왜 이번 도청 논란도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이슈는 분명했다. 이만큼 큰 사안이 없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사안도 여태까지 많이 있었던 논란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의 경중이 다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좀 비판받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정도로 이게 오히려 막 100 정도의 이 심각성이 한 10 정도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도청 논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큰 문제가 보도가 될 때도 기자들끼리 얘기해요. 이건 큰 거 나왔던데 근데 결정적인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방. 네. 결국은 이 모든 큰 일들이 결정적 한방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자 그런 것.
이게 사실 제가 맨날 문제 제기하는 그 제가 가장 관심 가진 탈진실의 시대라는 거고 그걸 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탈진실의 시대가 뭔지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거에 그냥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뭐 어떤 증거도 필요 없고 뭐 언론에 또 문제 제기하고 이걸 몇 번 반복하면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틀렸나? 라는 그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그냥 진영 논리로 끝나고 그냥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어떤 신념, 생각 그게 진실보다 더 중요해지는 막 그런 상황을 뜻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걸 보면 딱 그 시대를 너무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대를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지만 특히 좀 전문가라는 분들도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막 기존 정치인들이 다 썩어서 그렇다. 뭐 민주당은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좀 이런 논의도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치권을 싸잡아서 그냥 다 무능하다 하든지 이게 그냥 쌓이고 쌓이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정작 제대로 된 논의는 빠지고 매번 비슷한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 게 학자들, 전문가들 좀 여기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무조건 정치권만 욕하면 이게 해결되냐. 전 요 굴레 속에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 다시 좀 얘기로 돌아와 보면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뭐 MBC 좌파 방송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낙인을 찍으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럼 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기자들 사이에서도 눈치도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균형은 중요한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는 점은 명확하게 보도를 해야죠. 네. 대표적으로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가? 그거 MBC만 보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다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익을 침해했다, 헌법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익을 침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지 MBC의 보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유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밖에서 볼 땐 정치인들 막 답답하잖아요. 맨날 막 싸우기나 하고 막 우리 청년들 목소리는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막 공부도 요즘 하고 알아가다 보면 그 사이에서 뭔가 딜레마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좀 어때요? 그쵸. 제가 한 정치인을 원래는 안 좋아했다가 이거 좀 공부하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좀 지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언론에 비춰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구들한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본인이 직접 깨닫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네. 그런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뉴스 공장을 보니까 뭐 TS 막 탑시크릿 해가지고 그 몇 가지 뭐 SIG, 뭐 OC, NF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되게 심각하고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또 보도되는 걸 많이 보진 못했어요. 이게 뭐 다른 나라에 공유하면 안 될 정도로 막 극비 사안인데 그런 게 지금 터진 거라서 정말 심각하다. 아는 분들은 지금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인데 여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그냥 또 하나 지나갔지. 이 온도차가 너무 큰 거. 지금 방법이 있을까라는 게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맞는 것만 쓰면 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는 것만 쓰는 기사들도 대부분 좀 묻히거나 없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기사들을 잘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언론사인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 이유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취재하려고 이제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온도차를 줄인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던가 문제 당사자들이 해명을 했을 때 이 해명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취재에 나서야지 그 온도차를 뭐 좀 줄여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마땅히 답안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 도청으로 시작해서 뭐 기자들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뭐 우리의 역할은 뭘까 이런 얘기로 좀 넓혀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몇몇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메르켈, 마크롱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네네, 있었는데
메르켈이나 마크롱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우리 정부가 보이는 모습이랑은 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도청을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항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항의를 하고 나서 이 도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지켜지지 않든 그 요구를 하고요. 근데 이번 이제 우리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내용은 내용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해나가고 해외에서도 아마 보도가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은 내용대로 보고 이 도청의 방법,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지금 도청을 안 당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 항의를 하거나 뭐 미국에 이제 뭐 협의를 해서 도청 장치를 다 뺀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한다면 그런 협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도청 장치를 그들이 와가지고 제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건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항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면 뭘 협의하는 건지 도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고 여기 도청 장치가 있었는데요 이건 빼가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몇 가지 그 기사들 중에 뭐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려는 또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보셨죠? 네. 이거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엔 뭐 좌파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공세라든지 그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려고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진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정치 공작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반반으로 나눠버리려는 그런 것 같아요. 너네 여기에 토달거나 뭐 문제 제기하면 너네 다 그쪽이야. 약간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서.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고관여층, 저관여층 따라 나뉜데 고관여층 확실히 뭐라 그래? 저랑 생각이 똑같죠. 근데 이제 저관여층 친구들은 이 도청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거나 직접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너무 큰 사안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작은 사안으로 좁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사님 친구분들 중에 친구분이 다른 친구를 욕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몰래 그 당사자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몰래. 그러면 그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쵸. 인간관계로서도 문제고. 그리고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 더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미국에서 도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외에 뭐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는 도청을 안 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됐나 해서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이걸 막 수습하려고 또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말씀 주셨듯이 온도차가 생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디테일로 가기보다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디테일로 들어가지만 관심 없는 분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또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야. 나 먹고 사는 거 지금 막 물가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이 결국엔 또 안에서 막 고립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무관심층들한테 그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이것저것 진짜 찾아봤는데 학폭에 비유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소위 자기 자존심, 이 체면 이제 뭐 특정한 딱 그 단어가 있긴 한데 쓰진 않겠습니다. 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때 댓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손 모양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자막으로 이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실제로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그게 상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체면 치레하려고 막 그런 얘기 하다 지금 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벌어지고 이번에도 보면 명백히 미국이 잘못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좌파고 어쩌고 이거는 자기 개인 생각이면 이렇게 화가 안 날 텐데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난 괜찮아. 그러니까 악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일진이 학교에서 친구 막 괴롭히고 할 때도 심지어 막 맞고 있을 때도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맞는 친구가 그 체면 때문에 나 친구라서 장난친 건데 너 왜 네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악이나 선이 없는 순수한 폭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그런 학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댓글로도 그런 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일상생활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설득할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정치의 여러 디테일로만 들어가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또 저러고 있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만 떠드네. 이렇게 끝나버릴 거기 때문에 심각성은 심각성대로 계속 보도를 하고, 기자님 같은 분들은 저 같은 사람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신입 기자들은 그 교육을 받아요. 그 연수를 받는데 처음에 가르쳐주는 얘기가 뭐냐면, 기사가 되려면 이게 이제 시의성도 있어야 되고 기사가 되는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개가 사람을 물으면 기사가 안 돼요. 왜냐면 개는 사람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사람이 개를 물어버리면 기사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심각성이 있는 문제인데도 심각성이 도드라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무뎌지고, 그리고 이 관심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시거나 혹은 답답하시더라도 이 주변 분들한테 이제 기사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 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지금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몰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입니다. 사실관계는 바꿀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역사는 이미 이제 뭐 뒤집을 수 없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왜곡이나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이걸 엮어서 온라인에서 요즘 저한테 제보도 오고 실제로 서칭하다 보면 보이는 내용이, 그 개인이 고소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표현을 했다가.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뭐 재판까지 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빌미를 안 남기는 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비판하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든 아니면 사람들 기를 죽이려고 해서든 계속 그 소장을 따로따로 날리는 것 같은데, 그걸 개개인이 받았을 땐 그 엄청난 압박감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막 유나님 같은 경우에 막 댓글이나 어디 글을 올렸는데 집에 갑자기 소장이 날라오면 유나님뿐만 아니라 막 가족분들 혹은 이제 친구들도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뭔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의사표현 하실 때 비판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막 과도한 욕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막 무슨 제가 뭐 선비처럼 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개개인한테 그 막 계속 소장을 날리는 것 같다. 그렇게 입을 최대한 틀어 막으려는 것 같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최대한 저기 꼬투리 잡히진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말씀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 아마 24일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걸 보시면 뭐야 이거 막 내용이 왜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사안의 디테일도 좀 들여다봤지만 그것보다도 좀 폭넓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때 이번 사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좀 각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도청과 관련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급하는 순간 본인들이 이제 불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뭐 언론에 뭐 보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불리해질 거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외교를 갔다 왔을 때처럼 뭐 외교 성과라던가 어떤 의제가 다뤄졌는지 이제 해외 외신 보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좀 상황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코로나 때 특히 그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게, 국내 언론만 쭉 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네. 여기서 언론 다룬 게 너무 이상한데 해외 언론 막 외신을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곳에 갇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들 계셨는데, 이번 외교 사안도 그렇죠. 외신을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비교를 할 수 있게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나올 수 있게 좀 기사를 쓸 수 있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때는 네.
일본 때는 별다른 이제 얘기를 안 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별다른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뭐 이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던가 그 오염수 방류라던가 혹은 뭐 독도 문제까지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일본 언론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거나 또 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언론만 믿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해명을 해달라라고 이제 계속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 갔다 왔을 때도 당연히 이 도청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국빈 방문과 폴란드를 통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포탄 그 우회 제공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거론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게 당장은 어떻게 바로 아까 유나님 말씀처럼 바로 어떻게 사람들이 체감하고 터지진 않겠지만 이 차곡차곡 이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뉴스 자체가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걸 잘 모으고 있다. 약간 원기옥을 모으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결국에는 제일 중요했던 거 원래 뭐 IRA,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반도체 뭐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막 한동안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얘기 그렇죠. 나오고 지금 갑자기 도청 얘기로 나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뭘 가져올 거냐. 그 일본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 외교 청서에 뭐 독도 영유권 자기네들 거라고 또 얘기한 거 나오고 기본적인 그 역대 정부의 생각을 계승한다는 걸 막 삭제시키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것도 잘한 거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미래로 가기 위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정치 공세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걸 이제 유나님을 비롯한 분들이 좀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단호하고 세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재발 방지 약속도 받고 사과도 받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잘못됐습니다. 네. 고수축 날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고소장 날라오면 이거 할 말이 있잖아요.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욕설을 넣었다. 그러면 욕을 했기 때문에 한 거다. 라고 이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네티즌 분들도 지금 시국에는 사실 뭐 민주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막 욕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댓글 많이 달고 다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혹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댓글이나 어디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저희가 계속 언급하면서 힘을 합쳐가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렇고 기자님 혹시 이 기밀 문건이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00여 페이지들 중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유포했던 그 군인 사병이 이제 체포가 된 걸로 네. 보도가 됐는데 이미 만약에 유포가 됐다면 추가적으로 뭐 나올 내용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향방에 그 기밀 문건의 유출 향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한 보도를 뉴스버스를 통해서 네. 또 열심히 해주실 것 같고요. 좀 오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뭐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크지만 뭐 저희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 온도차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각자 고민하시고 또 댓글도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뎌지지 말자. 지금 우리가 무뎌지면 저들은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또 더 악랄한 짓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꿀팁 주신 게 그 외신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사실 제일 베스트는 그리고 뭐 김태형 기자님처럼 또 이걸 쉽게 분석을 해서 보도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어쨌든 그런 막 국내 언론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은 외신을 보는 것도 좀 팁이다. 네. 그리고 인터넷에 의사 표현하실 때 욕설은 빼고 하시는 게 지금 시국에는 좀 그나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갈 때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죠. 네. 어떤 정보와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청으로 시작해서 뭐 언론에 대한 내용, 뭐 온도차 등등 쭉 한번 이슈를 전해드렸고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말할래요 도청으로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